알아두면 유식해지는 경제학 지식.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사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유럽이 공동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한 방법. 위기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유럽연합, EU는 곧 회원국들의 지원 요청에 직면했다. 2008년 10월 27일 헝가리는 IMF 그리고 EU와 2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했다. 헝가리 GDP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몽골 등 EU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도 그 뒤를 따랐다. IMF는 라틴 아메리카 국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뿐만 아니라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예방적 차원의 신용을 제공했다. 또한 IMF는 예방적이고도 융통성 있는 신용 창구를 설치했다. IMF는 전면적이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구제 프로그램을 사전에 방지하려고 이런 지원을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위하여 8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콜롬비아, 멕시코, 폴란드에 제공되었다. EU로서는 더욱 뼈아프게도 오스트리아와 스웨덴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오스트리아 은행들은 동유럽에서 실시한 대출로 오스트리아 GDP의 절반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었다. 스웨덴 은행들은 발트해 연안의 금융시장을 지배했다. 두 나라의 은행들이 지역 최대 규모의 대부업체였기 때문에 이들이 철수하면 대출시장이 무너질 수 있었다. 따라서 신속하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는 브뤼셀의 조치를 기다리기보다는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유럽투자은행, EIB를 소집해 비엔나 이니셔티브를 이끌어냈다. 세계은행 등은 은행의 자본재 조정과 신규 대출에 사용할 자금으로 245억 유로를 내놓았다. 이런 지원에 힘입어 17개 범유럽은행 그룹은 자회사들이 계속 영업을 하고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 대출 사업을 계속 이어갈 것을 약속했다. 2012년에 IMF가 발간한 이 같은 자발적인 행동에 관한 조사 보고서의 제목은 외국 은행과 비엔나 이니셔티브 죄인을 성인으로 만들었는가? 였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은행이 위기를 일으킨 죄인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규모가 작은 유럽 국가들의 경제가 작동하는데 꼭 필요한 대출 사업을 계속 이어갔다는 점에서 성인처럼 행동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보호막을 설치했지만 또 다른 취약한 연결고리가 있었다. 아직 단일 통화에 가입하지 않은 EU 국가들이 유로화에 대해 환율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가 바로 유로존 국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로화에 대하여 환율을 고정시킨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국을 떠나는 자금 때문에 환율을 계속 고정시킬 수 없다면 비엔나 이니셔티브가 제공하는 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들이 자국 통화에 대하여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면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처럼 비슷한 압박을 받는 다른 국가들도 그 뒤를 따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스웨덴의 주요 은행인 스웨드뱅크와 노디어뱅크가 보유한 대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해 대차대조표를 위태롭게 할 수 있었다. 유럽위원회는 바로 이런 연결고리를 지적하면서 이 국가들의 평가절하 단행을 반대했다. IMF는 경제가 어려운 국가에 대체로 평가절하를 단행하지 않기를 권고했고 그 다음에는 이런 국가에서 대체로 부채에 대한 구조조정이 뒤따랐다. 예를 들어 라트비아가 자국 통화 가치가 30%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세계 시장에서 수출품 가격이 30%나 더 저렴해질 것이다. 라트비아 기업들이 이런 평가절하 없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비용을 30%나 절감해야 하는데 이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춰 그들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 라트비아는 평가절하를 단행하는 대신 유럽위원회, IMF, 세계은행, EBRD, 스웨덴과 덴마크 정부의 협력으로 구제되었다. 다른 유로존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라트비아는 GDP의 무려 32%에 달하는 구제 프로그램을 받기로 하고 긴축을 실시했지만 유로화에 대한 환율은 계속 고정시켰다. 그러자 실업률이 30%로 상승했고 교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으며 공공부문 임금은 35%나 삭감되었다. 매번 신흥국들을 긴장시킨 연준의 조치. 연준의 조치들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는 했지만 시장에 수조 달러가 투입되면서 투자자들은 조달 비용이 저렴해진 자금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다. 서브프라임 위기에 빠지지 않았던 신흥국들은 더 높은 수익을 약속했고 따라서 투자자들은 보유한 달러화를 신흥국으로 옮겼다. 2008년 펀드 투자자들은 신흥시장에 9천억 달러를 투자했고 6년이 지난 2014년에는 이보다 50%가 넘는 1조 4천억 달러를 투자했다. 2013년 6월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경제 지표가 계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임에 따라 9월에 열리는 차기 연준 회의에서 월별 자산 매입액을 8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감액하는 양적 완화 축소를 표결에 붙일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2014년 중반에는 양적 완화가 중단될 수 있다고도 했다. 사전에 연준이 몇 주에 걸쳐 신호를 보냈지만 버냉키의 발언은 긴축 발작을 일으켜 그해 여름 투자자들이 신흥시장에서 투자금을 회수하게 했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달러화 표시 부채가 가장 많은 국가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튀르키예를 꼽고 5대 취약국이라고 불렀다. 이 국가들의 경제 상태는 외채가 많아서 투자자들의 갑작스러운 투자금 회수에 취약해 일장에서 논의했던 1990년대 후반의 신흥시장 위기를 떠올리게 했다. 따라서 이 5대 취약국은 금리를 인상해 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떠나지 않도록 유혹했다. 또한 자본 통제를 부과했는데 외국 자본이 떠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있었지만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었다. 2013년 9월에 열린 G20 회의에서 신흥국 재무장관들은 연준을 향해 연준의 정책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연준의 정책은 미국 경제에 맞추어져 있다. 연준은 미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세계 경제를 생각할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세계적인 위기 동안 미국의 중앙은행이 유럽의 은행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나선 이유였다. 신흥시장 위기에는 연준이 행동에 나설 만한 잠재적 영향력이 충분해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9월 18일 연준이 양적 완화를 축소하지 않고 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결정하자 인도 같은 일부 신흥국들의 통화는 안정되었다. 연준은 봄 이후로 경제 전망치를 안 좋은 방향으로 조정했고 아직은 경제가 통화 지원 정책을 철회할 정도로 충분히 강건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그해 10월 당시 맡고 있던 BBC 프로그램을 위해 뭄바이에서 시카고 대학교 교수이자 인도 중앙은행 총재인 라구람 라잔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그는 달러화 대비 루피화 가치가 사상 유례 없이 폭락하고 있던 9월 초에 총재직을 맡았다. 우리가 만났을 때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이 60을 향해 가고 있었고 70이었을 때보다는 강세를 보였다. 연준은 그간의 정책을 고수했고 인도는 라잔이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데 주력해 위기를 비껴갈 수 있었다. 그는 록스타 경제학자라고 불리면서 인기를 얻었고 여성 팬들에게서 편지를 받기도 했다. 그의 아내는 그런 일이 남편과 같은 학자에게는 상당히 유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달에 연준은 또 다른 조치를 시행했다. 유럽중앙은행, 영국은행, 일본은행, 캐나다은행, 스위스 국립은행과 통화수업 라인을 상설하기로 한 것이다. 은행들은 이 조치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비록 통화수업 라인은 이들 6개 중앙은행 사이에서만 가동되었지만 달러와 유동성의 영향력이 다른 국가로도 간접적으로 확대되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행은 항상 연준에 의존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 수업 라인을 확장할 수 있었다. 연준이 취한 조치는 이런 방식으로 세계 경제 전체에 걸쳐 달러화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는 세계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지만 이번에도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세계 경제를 지탱하는 미국의 역할은 은행 시스템이 붕괴했음에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신흥국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흐름이었지만 금융위기에 이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여전히 미국과 유럽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들의 주요 수출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었다. 특히 중국과 같은 신흥국의 침체는 원자재 가격 붐의 종식에 기여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신흥국의 공업화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한 현상을 두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2014년에 중단되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은 브라질과 같은 주요 원자재 수출국의 경제를 위축시켰다. 2015년의 위기에서 간신히 벗어난 중국. 서구 경제가 서서히 회복되는 반면 신흥국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면서 2015년에는 또 다른 전 세계적 경기 침체의 위험이 있었다. 이번에는 중국이 주목을 받았다. 유럽과 달리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미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금융위기 내내 중국의 은행 시스템은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지만 수출 부문은 금융위기의 결과로 나타나는 대침체로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해외의 변화된 여건뿐만 아니라 국내의 더딘 성장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2015년 6월 중국 주식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3주 만에 무려 30%나 하락하며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중국 주식시장은 소매 투자자들에 의해 좌우되고 변동성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 투자자들과 그 밖의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떠받치도록 요구하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 그러나 8월에 주식시장은 다시 하락했고 당연하게도 정부가 또다시 개입했다. 이런 현상은 9월에도 반복되었다. 2016년 2월까지 중국의 벤치마크 주가지수는 지난 여름 이후로 거의 절반 정도 하락했다. 5대 취약국의 위기는 미국 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중국의 위기는 달랐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경기 침체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반응하면서 2015년 8월 24일 다우 지수가 1000포인트 하락했다. 제닛 옐런 연준 의장은 한 달 뒤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히 중국과 같은 대외 경제적 요인이 미국 경제에 미칠 잠재적 영향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중국이 미국처럼 세계 경제의 성장 동력이자 가격 설정자였다. 중국의 수요와 공급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다른 국가들은 대체로 가격 수용자였다. 이는 다른 신흥국의 경제와는
다르게 중국 경제의 건전성이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을 의미했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면서 연준은 이제까지의 정책을 고수했다. 그해 연말 미국 경제의 건전성이 회복되면서 연준은 10년 전인 2006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를 인상했다. 중국발 위기 우려로 2016년 초 원유 가격이 배럴당 29달러로 떨어졌다. 이는 약 15년 전에 시작된 원자재 가격 붐 이전에는 볼 수 있었지만 이후로는 볼 수 없던 수준의 가격이었다. 원자재 시장은 규모가 큰 다른 신흥국들이 침체를 겪는 동안 원유를 비롯해 그 밖의 여러 종류의 원자재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도 급격하게 침체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에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 공급 측면을 보면 주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오일도 원유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많은 것이 달려 있었다.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개입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시장을 떠받치려는 중국 정부의 서투른 시도가 특히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점점 더 많은 기반을 두게 되는 경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미숙한 면을 드러냈다. 비록 중국 정부의 금융 부문에 대한 관리가 그다지 신뢰할 만하지는 않았지만 재정 부양책과 신용붐을 일으키기 위한 조치들은 이미 투자자들에게 더 익숙한 것이었다. 그 결과는 중국뿐만 아니라 공급 사슬이 있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성장으로 나타났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반등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과 세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면서 디플레이션, 즉 원자재 가격 하락과 수요 감소로 인한 물가 하락의 위협은 사라졌다. 연준은 2016년이 끝날 무렵 또다시 금리를 인상했다. 이 시점에 비로소 신흥국들, 특히 중국이 잠재적 위기를 피해가고 경제 성장도 서서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1937에서 1938년에 더블 딥이라는 경기 침체를 겪었던 1930년대와는 다르게 2010년대에는 이를 피해갔다. 이제 경제를 뒷받침하던 정책을 너무 이르게 철회하지 않으려면 지난 역사를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신뢰를 회복한 미국. 세계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도취감에 관한 교과서적인 사례였다. 주택 버블이 터지기 이전은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지속되던 특별한 시기였다. 사람들은 색다른 형태의 대출을 받아서 투자했다. 금융위기는 우리에게 미국 주택시장이 어느 정도로 극심한 과열에 빠져들었는지, 거기서 돈을 벌기 위한 다양한 방법은 무엇인지를 가리키는 새로운 약어들을 남겼다. 그 여파는 놀라웠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생한 어떠한 금융위기도 세계의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특히 미국 도매 자금시장이 세계의 자금시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다. 2008년 9월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신청을 한 이후 며칠 동안 은행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은 은행이 결국 금융 시스템을 붕괴시킬 건 아닌지 궁금해했다. 미국의 은행 시스템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는데도 유럽보다 먼저 회복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은 입증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1930년대에서 교훈을 얻었다.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가 발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의 준비 통화로서 달러와의 위상이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 이제는 세계를 상대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연준의 역할이 분명해졌다. 미국 재무부와 연준이 유럽의 은행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미국의 금융 붕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금융 붕괴를 저지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미국의 기관들은 주택 버블과 이와 관련된 레버리지를 일으켰다고 해서 전혀 무능하게 여겨지지 않았고 여전히 신뢰를 받고 있었다. 또한 연준은 너무 이르게 긴축 통화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경제를 뒷받침하던 정책을 계속 유지했는데 이는 1929년의 대폭락 이후 일어났던 것과는 정반대였다. 또한 은행 자본을 재조정하고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한 것도 주요했다. 대공황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었던 것이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다시 찾아온 붕괴, 겨우 회복한 신뢰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였습니다.